자, 반갑습니다. 자, 우리 사무국장님 어제 보고 오늘 또 보니 너무 좋고요. 우리 우정희 위원장님은 금요일날 우리 줌에서도 봤죠. 우리 강중성 선생님은 또 오늘 오전에 상담하고, 또 우리 선생님이 새로 또 오늘 오셨는데, 우리 저랑 같은 정시의 정시 정영섭 선생님, 정영자 섭자. 자, 얼굴도 너무 잘생기고 키도 크고 너무 좋죠. 환영의 박수 먼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정영섭 선생님도 발표 불안이고, 또 우리 강준석 선생님도 지금 이제 발표 불안 때문에 저한테 개인 코칭 또 치료를 받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이걸 되짚어 드리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렇죠? 발표 불안은 이제 이 두려움이라는 거, 두려움은 이제 영어로 fear, F-E-A-R. 이걸 이제 영어로 풀이를 해보면은 false evidence appearing reality. 그러니까 이제 거짓된 증거물이라는 뜻입니다. 사실인 것처럼 보이는 거짓된 증거물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처럼 보이지만은 실제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발표하는 게 두렵게 느껴지지만은 사실은 발표하는 게 두려운 사실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이게 우리가 귀신의 동굴에 들어가 보면 귀신이 없잖아요. 귀신이 없는데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지금 어른은 그렇지 않게 어릴 때 뭐 5살, 6살 뭐 어린 나이에 우리가 귀신의 동굴에 들어갔다 그러면 많이 두렵잖아요. 그죠? 근데 귀신의 동굴이 없는데 우리 놀이공원에 귀신의 동굴에 들어가면 왜 두려웠을까? 우리 두뇌가 착각을 하는 거죠. 귀신이 있을 거라고 이미지를 연상을 하고 귀신의 소리를 듣고 귀신에 대한 어떤 좀 소름 끼치는 이런 느낌들을 나도 모르게 막 연상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뇌가 쉽게 말하면 착각을 했구나. 이걸 뇌의 착각이라고 해요. 발표 불안도 실제 두려운 사실이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내 두뇌에서 두려운 일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사실처럼 보이는 거짓된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즉 사실이 아니라 그것을 사실로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 상태에서 두려움이 왔다.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 상태에 왔다면 우리 마음 상태를 바꿔준다면 두려움도 없어질 수 있겠네요. 내 착각을 바로 잡는다면 두려움도 해결될 수 있겠네. 그렇죠. 그래서 발표 불안은 어려운 게 아니다. 그럼 발표 불안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해결되냐? 우선 우리가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말씀드린다면은 focus on what you want.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발표를 할 때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 A 부류는 긴장하지 말아야지, 떨지 말아야지, 실수하지 말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이게 A 부류예요. B 부류는 뭐냐면은 이런 주제를 이야기해야지, 이런 내용을 전달해야지, 이런 변화를 이끌어내야지 라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발표하는 부류가 이게 두 가지로 다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는 A에 속해 있느냐 B에 속해 있느냐를 봐야 돼. 긴장하지 말아야지, 떨지 말아야지, 실수하지 말아야지, 이거는 뭐죠? 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원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이런 주제를 발표해야지, 이런 스토리를 이야기해야지, 또는 이런 변화를 이끌어내야지. 이건 뭐냐면은 원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면 원하지 않는 것을 끌어당기게 되고,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하면 원하는 걸 끌어당기게 되는 게 우리 마음의 원리입니다. 마음은 자석과 같아서 원하지 않는 것에 집중이 되면은 계속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긴장하지 말아야지 하면 더 긴장되게 되고, 실수하지 말아야지 하면 더 많이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이런 주제 발표를 해야지, 자 이렇게 사람을 변화를 시켜야지, 그 목표에 집중을 하면은 강한 열정을 만들어내고요. 이 열정은 정말 멋진 스피치를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긴장, 떨림이 있고 불안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다. 자, 마음의 에너지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자, 에너지 방향이 긴장하지 않고 떨리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 것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긴장, 떨림, 실수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에너지 방향을 바꿔줘야 돼요.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해야 돼, 이런 주제 발표를 해야 돼, 이런 쪽으로.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게 간단한데 근데 쉽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왔을 거 아닙니까? 이제 쉽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은 30년, 40년 뭐 죽을 때까지 또 이런 발표 불안을 안고 사는 사람도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발표 불안 연구가가 되려고 시작한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발표 불안 연구가 된 거예요. 왜냐면 저를 찾는 사람들의 90%가 발표 불안을 가지고 오시니까. 나는 발표 불안 강의 좀 안 하고
좀 동기부여나 다른 쪽을 하고 싶은데 계속 오는 사람들이 발표 불안증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번 발표 불안을 잘 해결하다 보니까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계속 발표 불안 속에도 발표 불안증으로 소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블로그에 글을 또 그런 글을 많이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글 읽고 또 찾아오는 분들, 뭐 유튜브 또 강의 듣고 찾아오는 분들. 그래서 발표 불안 아닌 발표 불안 연구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제가 20년을 하다 보니까 원리는 이렇게 간단해. 원하지 않는 것에서 원하는 쪽으로 에너지 흐름을 바꿔주면 된다. 자, 이걸 한번 봅시다. Focus on what you want라고 그랬는데, 자, 이건 안전지역, 이건 불안지역이에요. 자, 이거는 원하는 지역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의자에 제가 앉아있어요, 지금. 자, 의자에 앉아있는 제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 느낌이 어때요? 불안해요? 편안해요? 편안해요. 너무 편안하죠? 네. 근데 의자에 이 다리가 계속 길어지는 겁니다. 네. 한 100m 정도의 그 의자 위에 내가 앉아있다면 그때는 어떨까요? 불안해 보여요. 불안하죠. 네. 왜 똑같은 의자인데 100m 높이 있는 저는 불안하죠. 자,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의자 안을 바라보면 의자 앞만 바라보면은 편안할 텐데 의자 밖에 다리를 바라보니까 불안해졌대요. 이해되시나요? 여기가 뭐 바로 이제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의 차이다. 발표를 할 때 발표 내용, 주제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 불안할 이유가 없죠. 내가 이야기할 내용에 집중하면 당연히 열정이 생기죠. 근데 이야기할 내용이 아니라 실수하는 것, 긴장하고 떨리는 것, 얼굴 빨개지는 것, 뭐 남들한테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 이런 걸 생각하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그 히말라야 산맥을 등산을 할 때도 한번 생각해봐요. 히말라야 산맥을 등산하려면은 불안한 지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에 등산하는 사람이 떨어져 죽는 것을 상상하면 어떻게 되죠? 절벽에 떨어져 죽는 걸 상상하면서 등산을 하면 등산하는 게 되게 불안할 거예요. 근데 히말라야 그 에베레스트 산맥 정상에 올라가서 깃발을 딱 꽂는 전 세계의 그 뉴스 방송에 핫 뉴스에 포커스를 받는 그런 상상하면 어때요? 얼마나 그 저기 올라가는 게 스릴 넘쳐. 자, 그래서 이제 원하지 않는 걸 상상하면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는 게 이제 그런 거죠. 발표 불안도 이제 같은 원리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이 원하지 않는 것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을까? 아, 내가 말은 이해를 하겠는데 난 내 마음대로 안 돼, 이게. 나도 모르게 그 원하지 않는데 집중이 되는 거 어쩌라고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각인된 마음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각인된 마음의 상처. 잠재의식 속에 이 불안이나 상처가 각인돼 버리면은 나도 모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무의식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야. 나도 모르게 떨리고 나도 모르게 불안하고 나도 모르게 걱정이 되고 뭐 나도 모르게 막 남들이 나를 비웃을 것 같고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고 이 나도 모르는 어떤 그런 충동적인 느낌들이 막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왜 생겼느냐 보면 첫 번째는 큰 소리, 금전시하는 말, 신체적 체벌 주로 이건 부모와의 관계에서 일어나요. 부모가 부부싸움을 하거나 부모가 너무 엄하거나 어릴 때부터 너무 부지런을 하면서 키우거나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제 이 불안이 잠재의식 속에 각인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마! 그만둬! 뭐 안 내려와! 뭐 이렇게 억박 지를 수가 있잖아요. 억박 지르는 그런 부모의 말을 들으면서 자랐다. 그러면 상처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우리 부모 중에 그런 분 참 많죠. 부모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애는 막 일어나가지고 막 맨날 부부 싸움하고 술 먹고 술 폭력에 뭐 술 주자 그런 분 많잖아요. 그럼 그 자녀는 고스란히 그 상처의 노예가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충격적인 실패 경험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쌤한테 해당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어릴 때는 예기치 않게 실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선생님 중에 이런 분이 계세요. 자, 원래는 초등학교 때는 학급 반장도 하고 말도 굉장히 잘했는데 중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체육 시간이었어. 체육 시간에 막 체육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 수업 시간이 너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오후 2시에 이제 그 수업을 하는데 2시까지 빨리 들어가기 시간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체육 운동을 하다 막 뛰어서 이제 교실 들어왔어요. 땀을 흘리면서 딱 앉는데 선생님이 야 반장 일어나 그러면서 어떤 발표를 시킨 거예요. 숨을 헐떡이고 있는데 갑자기 발표시키니까 말을 잘해 못해요? 막 숨이 막 차 있는데 막 발표하니까 이제 발표가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야 반짝이 돼가지고 새끼야 그거 발표도 못해 이렇게 꾸지람을 한 거야. 그게 충격으로 완전히 각인이 돼. 창피하고 막 그러면서 막 자기가 진짜 죽고 싶고 그날 너무 힘들었다는 거야. 그날 이후로 시작된 발표 불안이 지금 나이가 40대 중반이 됐는데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이제 치료를 받고 지금은 좋아졌죠. 근데 그 중 1대의 그 경험, 한 번의 실패 경험이 40대 중반이 될 때까지 사람들 앞에 나서면은 불안하고 긴장되고 떨리고 또 그렇게 숨이 차서 말을 못할 것 같고 조건 반사적인 반응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마치 파블로프의 개가 종소리에 침 흘리는 것처럼 발표할 때만 되면 숨이 차고 말이 안 나온다. 이렇게 이제 충격 실패 경험을 한번 해버리면은 이거는 잠정의식에 각인되기 때문에 즉 새겨지기 때문에 내 의식과 무관하게 앞에만 되면은 서면 그냥 그때의 충격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마치 이제 우리가 그 세월호 안산 단원고 애들이 세월호 배를 탔다가 이제 그 많은 사람이 죽었고 941세로 살아난 애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 941세로 살아난 이 애가 배를 타려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그 어떤 죽음의 공포가 나도 모르게 이제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요거는 의식과 무관한 거거든요. 이거는 세월호가 아니야. 이거는 안전한 배야. 아무리 내 의식으로 생각을 하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그 세월호의 충격이 내 몸을 지배하면서 몸이 떨리고 막 불안하고 그 공포를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자동화된 반응. 자동화된 반응. 마치 파블로프의 개에 종소리에 침 흘리는 것처럼 자동화된 반응이기 때문에 이거는 의식적으로 그걸 위해서는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뭐 스피치학원을 10년 다니도 안 돼 이건. 반드시 NLP나 체면 치료를 해야 된다. 그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조건부적인 사랑. 자, 조건부적인 사랑은 뭐냐면은 이제 이것도 부모와의 이제 문제인데 부모가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많이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아기가 좀 실수하고 어리광도 부리고 재롱도 떨고 말썽을 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기는 원래 말썽을 부리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아기가 너무 착하면 그건 아기가 아니죠. 아기가 너무 철이 들어도 그건 아기가 아닐 거예요. 아기는 원래 말썽도 부리고 실수도 하고 장난도 쳐야 돼. 근데 그 아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못하고 계속 착한 아이가 되도록 강요하는 거죠. 뭐 공부 못한다고 뭐라고 하고 뭐 예를 들어 밥을 제대로 못 먹는다고 막 너 밥 흘린다고 뭐라고 하고 뭐 그림을 못 그렸다 뭐 또는 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의가 없다 뭐 이렇게 이제 너무 착한 아이 철이 든 아이로 이제 이렇게 부모가 이제 조건적으로 사랑을 줄 수가 있거든요. 의외로 제가 이제 이런 경우를 많이 봐요. 학교 선생님의 자녀 그리고 목사님의 자녀 중에 대공포증이나 불안증이나 뭐 이런 힘든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목사님이나 이제 교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애가 정말 완벽하게 괜찮아야 됩니다. 목사님의 아들인데 공부를 못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의 아들인데 착한 행동을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들어가면은 항상 감옥처럼 가시방석에 앉는 것처럼 너무 힘든 거예요. 난 착한 행동을 해야 되고 자 선생님인 우리 엄마 아버지의 얼굴에 내가 먹칠을 하면 안 되고 우리 부모님 목사님인데 목사님의 그 체면에 손상을 주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잘해야 되겠다는 그 어떤 마음이 가중적으로 이제 부담을 안겨주다 보니까 완벽주의 성향이 되고 자기 실수를 전혀 용납을 못하는 거죠.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분들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모는 심판관이 되면 안 되고 옳고 옳지 않으면 가르치는 역할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은 밖에 선생님으로 따로 존재해야 되지. 가정 안에서 너무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은 자식이 이렇게 완벽주의 성향으로 갈 수가 있다. 작은 실수도 용납을 못하는 그 실수에 집착하는 이런 강박증을 가질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발표 불안도 그 강박증의 일종이거든요. 네. 실수해도 괜찮은데 실수하면 안 된다고 너무 지나치게 자기를 가두는 거잖아요. 긴장해도 괜찮고 떨어도 괜찮잖아요, 솔직히. 긴장하고 뜬다고 해서 뭐 문제가 되나요? 어때요? 아니 긴장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 긴장할 수 있지 뭐. 어디 텔레비전에 연말에 보면 연예 대상 무슨 뭐 연기 대상에 보면은 상 받을 때 다 떨잖아요. 울먹울먹하면 말 못하고
뭐 어머니 감사합니다. 뭐라 이렇게 말이 안 오잖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연기 대상에서 뭐 다시 뭐 저기 삭제가 되고 취소가 되고 그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못하고 좀 떨리고 말이 막히고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좀 부담스러운 장소나 너무 감격스러운 순간이나 새로운 환경이나 긴장 떨리면 당연히 있는 게 맞죠. 새 신부가 저기 결혼식 식장에 들어갈 때 편안하게 들어간다.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너무 편안하게 들어가면 결혼을 2번, 3번 해봤거나 그런 거지. 새 신부가 아니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저기 신입사원이 그 새로운 직장에 출근할 때는 편안하게 당당하게 그 출근하는 것도 문제 되는 거 아니에요? 첫 출근할 때는 조금 좀 불안하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예? 이게 정상이죠. 그래서 긴장 떨림이나 불안은 정상적인 하나의 패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긴장 떨림이나 불안 실수를 너무 이걸 경계를 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자 이렇게 하면 내가 창피당하고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마음의 억압 또는 아니 강박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어릴 때 이제 완벽주의를 조장했던 그 착한 아이, 철이던 아이를 만들려고 했던 그 어떤 가정 환경이나 또는 뭐 어떤 학교 교육의 환경이거나 뭐 그럴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느슨해질 필요가 있죠. 마음이 느슨해져서 실수해도 괜찮다. 자 실수해도 괜찮다. 실수해도 괜찮다. 긴장해도 괜찮다. 긴장해도 괜찮다. 떨어도 괜찮다. 떨어도 괜찮다. 이렇게 좀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나를 좀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Set myself free. Set myself free. 이른바 나 자신을 좀 해방시키고 나 자신을 석방시키고 나 자신을 가만히 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실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안 돼서 문제지. 어쨌든 이런 문제 때문에 생겼다는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다 지나가서 그러면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신체에 왜 어떻게 영향을 주면서 긴장 떨림, 가슴 답답함, 호흡 불안, 머리가 하얘지고 이걸 만드냐면은 바로 이제 이 불안이 이 자율신경계의 작용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율신경계. 우리가 지나치게 앞서 말씀드린 건 이제 충격을 받아버리잖아요. 그러면 교감신경계의 감인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럼 교감신경계 감인이 어떻게 되냐면 뇌의 불면, 어지럼증, 심장이 빨리 뛰고 위장 소화 불량, 위염, 창자, 변비 설사가 말조, 혈관 수축, 손발이 차거나 저리다. 근육이 긴장된다. 두통, 가슴 압박감, 떨림, 목에 이물감이 있다. 침샘, 입이 마르다. 호흡이 빨라진다. 이게 교감신경계의 감인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교감신경은 원래 어떤 역할이냐면은 자 불안, 스트레스, 걱정, 위기 반응 시기에 호흡이 좀 빨라지면서 뭔가 좀 대비를 하는 이렇게 fight flight 시스템이라는 거죠. fight flight 시스템. 그러니까 싸울 것인가 도주할 것인가의 시스템. 그죠? fight flight 시스템. 위기적인 상황에서 교감신경이 된다는 거죠. 가장 위기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숲속에서 호랑이를 만났다 한번 생각해봐. 호랑이를 만나면 어떻게 되죠? 갑자기 이렇게 숨이 딱 멈춰지잖아요. 털이 곤두서고 완전히 근육이 긴장되면서 그러지 않나요? 그죠? 요게 이제 최고의 교감신경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때 호랑이와 싸우든지 도주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잡아먹히잖아요. 그럼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웠어. 그러니까 싸웠어. 죽을 힘을 다해서 도주를 했어. 그래서 호랑이와 싸워서 이기든지 도주를 했다면 어떻게 되죠? 겨우 살았네. 겨우 살았네. 이때는 어떻게 돼요? 호흡이 길어지죠. 이제 신체 정상으로 돌아오죠. 이때가 이제 부교감신경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호랑이와 싸워서 이기거나 도주해서 우리가 호랑이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이게 부교감신경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이제 우리 인간은 긴급할 때는 교감신경이 되고 또 그 긴급한 상황이 벗어나면은 부교감이 되고 이게 왔다 갔다 해. 온, 오프, 스위치 장치처럼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문제는 이 온, 오프, 스위치 장치가 고장이 났다고 생각해봐. 고장. 긴급 상황에서 벗어나서 좀 편안한 상황이 됐는데도 계속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지금 보세요. 여기 이제 5분이 모였는데 5분 앞에 말을 하는 것은 긴장된 상황이에요? 편안한 상황이에요?
편안한 상황이죠. 편안한 상황인데도 여전히 긴장하고 있는 거야. 이건 뭐죠? 온오프 스위치 장치 잘못된 거지. 자, 호랑이를 때려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긴장하고 있어. 막 떨고 있어, 이렇게. 이거 잘못된 거잖아. 그렇지 않아요? 호랑이가 죽기 전에 내가 긴장하게 맞는데 내가 때려 죽였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내가 편안해지게 맞잖아요. 근데 호랑이로부터 벗어났는데도 긴장하고 있으면은 이거는 스위치 장치가 잘못됐다. 그래서 교감신경계 과민 반응이라는 거는 바로 이제 이 자율신경계가 고장이 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두 분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은 편안하게 생각하는데 두 분만 지금 긴장해 있는 거지. 그게 바로 이제 교감신경계의 과민 반응이다. 과민 반응의 원인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세 가지 원인. 그런 충격적인 실패 경험이나 또는 그 어떤 조건적인 사랑이나 또는 큰 소리 뭐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어린 시절의 충격 때문에 과민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그 어릴 때의 충격적인 상처를 치유를 하면서 자율신경계를 안정을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율신경계를. 여기에 정상적으로 온오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이걸 만들어주면 좋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극복 전략을 이제 보셔야 돼. 첫 번째는 첫 만남의 법칙이라는 거죠. 첫 만남. 제가 아까 첫 만남 잠깐 소개했죠.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첫 만남 환경에 들어와 줘야 돼요. 실수해도 괜찮은 환경에 들어와 주는 게 좋아요. 발표 불안 없애려면. 발표 불안은 평가를 받는 환경에서 절대 해소될 수가 없어요. 자, 평가받는 환경에서 죽을 때까지 계속 나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잘해야 돼, 잘해야 돼, 긴장하면 안 돼, 떨면 안 돼, 불안해하면 안 돼, 이런 마음이 가중될 뿐이에요. 근데 평가가 없어져야 돼요. 평가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 존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나야 된다. 내가 긴장하더라도 나를 받아주고, 내가 실수하더라도 나를 받아주고, 내가 말을 못하더라도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그 인간관계의 환경을 일단 만든다. 그리고 내가 정말 마음이 아팠잖아요. 그죠? 긴장 떨림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 힘든 마음을 이야기했을 때 대수롭지 않게 무시하거나 반응이 없는 게 아니라 정말 공감을 하면서 나도 그랬는데, 저도 긴장 떨림이 심했는데, 저도 불안이 심했는데, 선생님도 그러셨는데, 네, 자, 그렇게 힘들었지만 힘든 만큼 많이 좋아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감해주고 내 마음같이 응원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면은 그 10년 묵은 체력이 내려가는 것처럼 아픈 마음이 다 이렇게 치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아픔을 알아주는, 공감해주는 사람을 반드시 만나야 된다. 그리고 이제 나만 이렇게 실수하는 게 아니라 나만 아픔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아픔을 드러낼 수 있는 그대로의 자아 개방, 있는 그대로 진실한, 진정성 있는 그런 스피치, 자기 표현을 하는 환경이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평가 판단 없이 무조건적으로 수용, 존중을 해준다. 두 번째, 공감적으로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응원해준다. 세 번째, 있는 그대로 자기의 모든 아픔을 드러내면서 자아 개방을 해준다. 라고 했을 때, 이거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렇게 다 하고 있다면은 그 환경은 어때요? 편안하죠. 자, 안전장치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자유롭죠. 이런 자유로운 상황에서는 우리 안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자기 실현 경향성, 그러니까 자아 실현 경향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최고로 실현하고자 하는 그 자아 실현 경향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마치 물고기를 물에 풀어주면은 헤엄을 잘 치는 것처럼, 야생 동물을 야생에 풀어주면은 야생 동물이 잘 사는 것처럼 이렇게 자유로운 환경에 우리가 들어오잖아요. 사랑이 깃든 이 자유로운 환경에 들어오면은 말을 잘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치 이제 우리가 술을 술잔을 주고받으면서 말하잖아요. 말 잘해 못해? 잘하죠. 그거죠. 술 마시면서 남자들 말 잘할 거예요. 그럴 것처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서 말을 할 때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 돼야 돼요. 술 마시면서 편안하게 말하는 그 상태. 여자들 수다 떨면서 커피 마시면서 그 편안하게 말하는 그 상태. 그 상태로 앞에서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혹시 그런 환경을 만나보신 적 있나요? 자, 앞에서 말을 하는데 그렇게 편안한 느낌을 가졌던 적이 있었나요? 우리 강 선생님도 그런 적이 없었죠?
그 대한민국 최초로 제가 그 환경을 만들어 놨어요. 오늘 나중에 뭐 굳이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아마 하고 싶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스피치니까 잘하기 위한 스피치가 아니라 자기 아픔을 드러내는 자기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스피치 훈련 장소이기 때문에 앞에서 이제 자기 소개도 하고 자 자기 아픔도 이야기하고 또 누가 질문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하고 그렇게 하면 편안해질 거예요. 자, 이런 환경 속에서 오랫동안 머물러야 된다는 겁니다. 한두 번 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몸이 기억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편안한 스피치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몸이 기억한다는 것은 이거는 수없이 많이 반복을 해야만 가능해요. 김연아 선수가 피겨 스케이팅을 할 때도 보면은 한 명, 두 명의 코치들과 함께 똑같은 동작을 편안한 환경에서 또 안전띠를 두르고 충분히 반복을 하면서 몸이 피겨 스케이팅의 그 모든 기술들을 기억을 했어요. 몸이 편안함을 기억한 상태에서 수천 명, 수만 명의 그 경기장에 나가니까 어때요? 연기를 하는 게 너무 쉬웠겠죠. 스피치도 똑같아요. 서 있는 자세건 우리 시선 추리, 뭐 목소리 연출, 뭐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충분히 편안하게 반복이 되면 되잖아요. 그냥 앞에 나오면은 편안하게 말이 잘 나올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불편하게 반복한 거는 불편함을 기억하겠죠? 그럼 절대로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을 할 때 항상 말을 편안하게 많이 반복을 해야 된다. 이걸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참만남 스피치를 하자. 그 다음 두 번째로 해야 될 거, 자, 발산의 법칙. 시작. 발산의 법칙. 지금부터 이제 보이스 트레이닝과 호흡법, 뭐 발성법을 좀 훈련을 같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발표 불안을 갖고 있는 분들의 대부분은 호흡이 불안해요. 호흡이 짧아요. 폐활량이 또 짧아. 복식호흡이 안 되고 폐활량이 작다 보니까 당연히 호흡이 짧아지니까 말이 빨라지고 긴장이 되겠죠. 그래서 복식호흡을 통해서 폐활량을 늘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소리가 되게 보면 목에서 나와 사람들. 목에서 나오는 소리를 배에서 나오는 소리로 바꿔줘야 돼요. 항상 말을 할 때는 배에 힘을 주고 말을 해야 된다. 앞에 쓰면은 배를 약간 당기고 있어요. 배를 당기지 않으면은 소리가 목에서 나온다니까요. 배를 약간 당긴 상태, 무릎 약간 굽히고. 그러니까 누가 밀어도 넘어지지 않을 정도의 이 굳건한 그라운딩의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할 때 단단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이제 자세나 호흡이나 발성법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이 불안증 자체가 하나의 화병에 지나지 않는 화병. 얘한테 억누르고 있는 감정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동안 내가 억누르면서 막 참고 지냈던 감정들이 많이 있겠죠. 뭐 불안 심리도 있겠지만은 뭐 예를 들어 억압된 분노라든지 슬픔이라든지 남의 노를 의식하는 마음이라든지 소심한 마음, 뭐 이런 이제 부정적인 마음들이 지금 억눌려져 있을 거라는 거죠. 이걸 막 표출을 해야 돼요. 표출. 가장 좋은 것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운명아! 길을 비켜라! 배에 힘주고 소리를 막 지르는 거죠. 웃는 것도 해봐야 돼. 길게. 자, 크게 한번 웃어보시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크게 웃고 크게 소리 지르는 거.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자기를 칭찬한 자기 암시도 크게 외치면 굉장히 좋아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동문아, 넌 멋있어. 시작. 정신아, 넌 멋있어. 자, 자기 뭐 이름 넣어서 다시 동문아, 넌 멋있어. 정신아, 넌 멋있어. 넌 멋져. 넌 멋져. 넌 멋있는 사람이야. 넌 멋있는 사람이야. 넌 VIP야. 넌 VIP야. 동문, 너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고 경신아, 너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고 한 번밖에 살지 못하고 한 번밖에 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사람이야. 가장 귀한 사람이야. 너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돼. 너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돼. 이대로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 이대로 아무렇게나 살 수 이 없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를 필요로 하고 있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를 필요로 하고 있어. 정동문, 넌 할 수 있어. 김혁실, 넌 할 수 있어. 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넌 참 멋진 사람이야. 넌 참 멋진 사람이야. 그래, 저를 따라서 크게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
해봤는데 마음이 어때요? 좀 안정이 되는 좀 후련해지죠. 예. 지금 이제 나중에 맞추고 나서 우리 이제 사무국장님이 이거 해주실 거예요. 우리 예 맨 뒤에 앉아본 우리 사무국장님 사무국장님이 일단 기대하세요. 사무국장님이 지금 저기 보기에는 너무너무 에리에리하고 저기 여성스럽게 보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한번 보세요. 기절합니다, 기절. 얼마나 강력한 여성 파워를 갖고 있는지. 한번 같이 해보세요. 그러니까 소리 지르고 거기 웃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신감은 감정인데 이모션은 즉 감정이란 이 이모션은 모션 동작에 의해서 유발된다는 거죠. 모션 즉 행동을 통해서 감정이 유발돼. 그러니까 자신감 있는 행동을 하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열정적인 행동하면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열정적으로 연출하고 신체 주먹을 불끈 쥐고 뭐 이렇게 신체로 열정적으로 연출하잖아요. 열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발성법, 발산의 법칙, 발성법, 호흡법, 웃음 이게 신체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체면 NLP 심리 치료를 하기 전에는 아침마다 이제 우리 그 발주 불안증 갖고 온 분들을 저 성주산 정상으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성주산 정상에 데리고 올라가서 이제 신체 활동을 막 시켰다는 거예요. 소리 지르게 했어, 소리. 운명아! 길을 비켜라! 신념의 사나이 정동문이가 나아가신다! 나는 자신 있다! 참으로 자신 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도 할 수 있다! 아, 훌륭하다! 아, 훌륭하다! 신념의 사나이 정동문은 정말로 훌륭하구나! 이제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다! 이제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크게 외치는 거야. 우리가 이제 크게 미치도록 웃게 만들어. 크게 막 웃게 하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는 되게 창피하겠죠. 산에 올라오면 다른 분도 저 뭐지 이렇게 막 말하기도 하고. 근데 아침마다 맨날 이렇게 소리 지르게 하다 보니까 RP 불안정도 없어지고 대인 공포증도 없어지고 우울증도 없어지고 너무 자신감 있게 생각하는 거야. 그 힘을 빌려가지고 이제 그 지하철 하루 종일 스피치를 시킨 거예요. 지하철에. 성경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는 발표 불안증을 없애고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가시는 길을 좀 멈추고 저희들의 스피치에 잠깐만 귀를 기울여 주신다면 훈련하는 저희 스님들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멀리 경남 김해에서 올라온 어떤 분이 계신데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막 하는 거. 그럼 사람들 와 박수 치고 막 그래. 그럼 다음 칸에 가서 또 해. 그 다음 걸 또 해. 그렇게 해서 제가 지하철 스피치를 했는데 이 지하철 스피치 저기 보면은 이게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 최고 기록 인증서상이에요. 성명 정동원 스피치 NLT의 논자 기록명 지하철 스피치 훈련을 프로그램으로 진행 15년간 최다 진행. 위 사람은 평소에 자신의 분야에서 불굴의 의지와 끊임없는 도전 정신을 확산하여 제4회 도전 프로그램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자리에 올랐음을 기록으로 인정합니다. 제가 지하철 스피치 최다의 프로그램 진행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게 지하철 스피치까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발사를 했는데 그게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큰 도움이 돼요. 모든 사람한테 지하철 스피치가 도움이 된다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슴에 뭔가 아주 담긴 게 참 억압된 참고 지냈던 게 많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발산하고 해소를 하고 자신감과 열정을 키우는 지하철 스피치만 하는 게 뭐가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앤서니 라빈스라는 NLP 전문가가 숯불 걷기 세미나를 하거든. 숯불 걷기. 불 타고 있는 숯불을 이제 이렇게 해서 저 끝까지 이렇게 불을 피운다는 이야기죠. 그 숯불 위를 걸어가게 만들죠. 그럼 어때요? 불 타고 있는 숯불 위를 걸으면은 어떨 것 같아요? 안 입습니다. 빠르게 뛰어가는. 아니요, 그냥 정상 속도로 걸어가도 안 입습니다. 전혀 하상 입지 않습니다. 우리 시골에는 옛날에 우리 성경이 위원장님 말씀했지만은 다림질을 할 때 숯불과 다림질 하잖아요. 맞아요. 숯불 떨어지면 손으로 그냥 짚잖아요. 근데 우리 하상 입었나요? 할머니들 다 할머니 이렇게 했잖아요.
숯불 그냥 바로 이렇게 집어서 손을 했지만 화상 안 입거든요. 그 원리가 뭐냐면은 불타고 있는 숯불을 손에 쥐는 순간, 잡는 순간 그거는 꺼져버려요. 우리가 불타고 있는 숯불기를 긋는 순간, 이 닿는 순간에는 불이 꺼져버려요. 공기가 네, 그래서 전혀 화상을 입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 마음은 두렵죠. 화상이 불 것 같아. 아, 두려워. 근데 실제 걸어가면 화상을 입지 않습니다. 화상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숯불 위에 가만히 서 있거나, 걷다가 넘어지거나. 그 두 가지 외에는 화상을 입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숯불 위를 뭐 수천 명이 걸어가거든요. 근데 숯불 걷기 전에 두려워. 자, 걸어가고 나니 와, 해냈네. 이 별거 아니네. 내가 불타고 있는 숯불도 그랬는데 이 세상에 못할 게 뭐가 있겠어. 그런 느낌 드는 거죠. 그래서 강한 어떤 자신감과 열정을 키우는데 숯불 걷기가 많이 도움이 돼요. 제가 지하철 스피치를 해보니까 지하철 스피치도 그런 게 있어요. 하기 전에 와, 어떻게 내가 말을 해야지 지하철에서. 근데 일단 말을 하고 나니까 어때요? 야, 지하철에서 말을 했는데 내가 딴 데서 뭐 말을 못해. 지하철 승객들 앞에 한 50명 앞에서 말을 했는데 뭐 회사에 뭐 10명, 20명은 아무것도 아니고 급이지 뭐. 급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요게 다 모든 사람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아주 심각한 잠재의식 차원의 어떤 두려움이나 트라우마가 각인되어 있는 분은 이것도 힘들더라는 이야기죠. 우리 센터에 이제 안 누구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선생님처럼 이제 불안증이 참 심한 분이었죠. 제가 이제 체면 치료하기 전에 지하철 스피치를 매년 시켰어요. 한 2,000칸 이상을 했을 거예요. 2,000칸 이상을. 2,000칸 이상 지하철 했는데도 그래도 또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 야, 지하철 2,000칸 이상을 했는데 왜 떨리지 이 사람은. 그래서 보니까 잠재의식 차원의 각인된 어떤 심한 트라우마 두려움이 있는 경우는 지하철 스피치도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체면 치료와 NLP 치료를 만난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이 도움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자, 대결과 행동의 법칙. 자, 이건 뭐냐면 대결할수록, 행동할수록, 또 두려운 행동을 할수록 두려움은 줄어들고, 피할수록 두려움은 커진다. 회피성과 대결성의 성격이 있습니다. 보통 회피성은 뭐냐면 불편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그 행동을 안 하려고 하는 게 회피성입니다. 근데 대결성은 비록 불편하지만 두렵지만 그 행동을 도전하고자 하는 게 대결성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누가 이길 것 같아요? 회피성하고 대결성이 붙으면? 당연히 대결성이 이기겠죠. 근데 발표 불안증은 정도 이제 회피성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발표할 자리를 피하고 싶고, 완벽하지 않으면은 나는 나서고 싶지 않는 그 마음. 잘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자, 못하더라도 일단 나서고 본다. 자, 못하더라도 일단 나서고 본다. 자,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못하더라도 일단 나서고 보는 그 대결성이 중요한데, 난 잘할 때까지는, 완벽하게 잘할 때까지는 나는 나서고 싶지 않아. 이게 회피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회피성이 위험한 건 뭐냐면은 두려움은 피할수록 커진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피할수록 커진다. 자, 두려움은 대결할수록 줄어든다는 거죠. 두려움은 대결할수록 줄어든다. 그러니까 체계적 둔감화의 법칙에 의해서 처음에 대결할 때는 100의 두려움이 두 번째 대결하면 80으로 줄어들고, 세 번째 대결하면은 60으로 줄어들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쭉 대결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20, 10, 어느 순간에 제로가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점에서 반복이 최고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반복해서 안 되는 게 없어요. 대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앞으로 이제 여기 지역이 어디라고 그랬나요? 하남 쪽이요. 하남? 네. 여기 오는데 시간 얼마나 걸렸어요? 1시간 20분 정도. 일단 선생님 만약에 다니게 되면 21번 정도 오실 수 있습니까? 21번이요? 네. 잘 모르겠어요. 21번 올 자신 없으세요? 병원 간다 생각하고 절박하게 다녀야 돼요. 21번을 올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모르겠어요. 그 애가 있어가지고. 애기 때문에. 네. 음. 애기 때문에 지금 집에서도 한번 갔다 오겠다고 이렇게 허락을 받고 오거든요. 그래요? 네. 일단은 그 개인 치료를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10번은 올 수 있나요? 10번
10번을 하면 21번이 세워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개인 치료에 그게 한 번이 되고, 개인 치료 코칭에 집단도 한 번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한 번 올 때마다 두 번이 되는 거거든. 그 이해 참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10번 올 수는 있냐, 이 말이지. 10번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그 개인 치료 코칭 한 번, 집단 한 번, 두 번씩. 10번, 한 번 올 때만 두 번씩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10번 정도 오면은, 대개는 이제 이게 없어지죠. 10번이 대개하면 다 없어지죠. 그러니까 합쳐서 21번. 21번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21번. 불편함을 편안함으로 만들어주고, 어색함을 익숙함으로 만들어주고, 두려움을 자신감으로 만들어주는 그 기간이 21번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거 발표 불안뿐만 아니라 어떤 새로운 행동을 할 때도 같은 원리예요. 자, 내가 수영을 못하는데 수영을 잘하는 것도 21번이에요. 아침에 항상 늦잠 자는데 일찍 일어나는 거, 아침에 인간이 되는 거 21번이야. 뭐 운동하는 거, 뭐 다이어트 하는 거 항상 힘든 게 21번 힘들어요. 21번을 할 수 있다면 대부분의 변화를 다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력의 개입 법칙. 지금부터 여러분들 긴장하지 않으려고 할수록, 떨리지 않으려고 할수록 더 많이 긴장하고 떨리지 않습니까? 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 잠재의식은 문장보다는 단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단어에. 잘 보세요. 빨간색 자동차를 쳐다보지 말아야지. 자, 머리에 뭐가 떠오르죠? 빨간색 자동차가 떠오르죠? 내용은 쳐다보지 않는 건데 머리에는 빨간색 자동차가 떠오른단 말이에요. 또 보세요. 이 뾰족한 볼펜으로 내 오른쪽 눈을 쑤시면 안 돼. 실명이 들 수도 있어. 뾰족한 볼펜으로 오른쪽 눈을 쑤시면 안 돼. 머리에 뭐가 떠오르죠? 뾰족한 볼펜이죠. 긴장하지 말아야지. 또 같은 거. 긴장하지 말아야지. 긴장하면 안 돼. 뭐가 떠오르죠? 긴장하는 모습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뭐뭐 하지 말아야지는 뭐뭐 하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걸 하면 안 되는 두 번째로 떠오른다는 거죠. 긴장하는 모습, 이거 안 돼, 이거야. 빨간색 자동차, 이거 안 돼, 이거야. 그래서 뭐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는 뭐뭐 하자와 똑같은 거야. 긴장하지 말아야 된다는 다른 말로 긴장해야 돼, 이 말이야. 실수하지 말아야지, 이거는 다른 말로 실수해야 돼, 이 말과 똑같아. 떨지 말아야지, 다른 말로 떨어야 돼,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긴장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더 많이 긴장되는 거죠. 실수하지 말아야지 더 많이 실수하는 거죠.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긴장, 떨림, 실수 단어 자체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긴장, 떨림, 실수라는 그 부정의 단어를 내 머릿속에 지워버리는 거지. 신경을 안 써버리는 거죠. 신경 안 쓰면은 없어진다. 자, 신경 안 쓰면 신경 안 쓰면 없어진다. 없어진다. 발표할 때는 긴장, 떨림, 실수 자체가 그냥 머리에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 자체가 머리에 떠오르면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가능하죠. 자, 과거를 일단 치료하고요. 긴장, 떨림과 관련된 과거의 상처를 치유를 하는 게 일단 급선무로 중요하고, 두 번째는 긴장, 떨림이라는 현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왜? 긴장, 떨림은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있잖아요. 교감신경이 있는 사람은 다 긴장, 떨림 있지 않나요? 그래요, 그래. 아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제가 이야기했죠. 교감신경이 작동하면 긴장, 떨림이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자, 부교감신경이 있으면 편안해지고, 교감신경, 긴장, 떨림,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신부는 예식장에서 떨리는 게 맞는 거예요. 예? 신입사원은 회사 출근할 때 떨리는 게 맞다고요. 자, 연예인 한 번도 영화 출연 안 하고 텔레비전 드라마 출연 안 했던 영화 배우가 처음 출연할 때 떨리는 게 맞겠죠.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거야. 긴장, 떨림이 없는 사람은 심장이 없는 사람이고, 심장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지. 내가 살아있다면 심장을 죽고 싶어. 긴장, 떨림이 있다. 그래서 이제 긴장, 떨림 보편적으로 자연스럽게 바라볼 수 있느냐라는 걸 일단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긴장, 떨림을 자원으로 봐야 된다. 좋은 일이다. 긴장, 떨림은 좋은 일일 수도 있다. 자, 긴장, 떨림은 좋은 일일 수도 있다. 시작. 긴장, 떨림은 좋은 일일 수도 있다. 긴장, 떨림이 어떤 점에서 좋은 일인가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긴장, 떨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인간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긴장, 떨림이 있기 때문에 나처럼 긴장되고 떨리는 사람을 더 많이 배려하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긴장, 떨림이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많은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어요. 긴장 떨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스피치 훈련 또는 심리 치료 이런 걸 우리가 더 많이 신경 써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긴장 떨리면 이렇게 좋은 점을 많이 갖고 있단 말입니다. 긴장 떨림이 완전히 나쁜 건 아니다 말이에요. 이 세상에 완전히 좋은 것, 완전히 나쁜 건 없어요. 우리가 해석을 하기에 따라서 자, 안 좋다고 생각했던 게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좋다고 생각한 게 안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왕이면은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잖아요. 긴장 떨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인간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긴장 떨림 덕분에 내가 좀 더 많은 노력과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거. 긴장 떨림 덕분에 내가 나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나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게 참 좋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좋은 점을 생각하면서 자, 마음속에는 이렇게 허용을 해버려. 자, 긴장해도 괜찮아. 시작. 긴장해도 괜찮아. 떨어도 괜찮아. 떨어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긴장하면 어때? 긴장하면 어때? 좀 실수하면 어때? 좀 실수하면 어때? 이걸 빨리 만들어야 돼. 언제쯤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선생님? 그 마음이. 자, 선생님의 결단도 필요해요. 긴장 떨림 실수를 받아들여 사랑하자. 그거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결단의 문제가 결단. 지금까지 물론 긴장 떨림 실수 때문에 많이 힘들었겠지만 힘든 일이 많이 있었겠죠. 자, 그렇지만 앞으로 긴장 떨림 덕분에 좋아지는 것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힘든 일이 있었던 만큼 좋은 것도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게 다 나쁜 일만은 아니에요. 자, 어쨌든 좋게 받아들이자라는 거죠. 좋게 받아들이자. 그 다음에 집중의 법칙. 그러면서 집중을 하는데 어디에 집중을 하느냐 하면은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돼요. 이제 발표할 때는 어떤 주제, 발표하는 내용, 내가 하고자 하는 스토리, 또 스피치 발표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 결과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중하는 것이 커진다. 자, 집중하는 것이 커진다. 시작. 집중하는 것이 커진다. 신경 쓰는 것이 커진다. 신경 쓰는 것이 커진다. 지금까지는 원하지 않는 것에 신경을 썼다면 원하는 것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스피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 발표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 사람들한테 나누고자 하는 것, 이런 것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에 신경을 쓰면 뭐가 커질까요? 두려움이 커질까요? 아니면 열정이 커질까요? 열정이요. 열정이 커지죠. 자, 감정의 의자는 있잖아요. 감정의 의자는 동시에 두 개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감정의 의자는 동시에 하나만 존재해요. 열정이 크면은 두려움이 없고요. 두려움이 크면은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체의 법칙이라는 게 적용되는데 큰 감정이 작은 감정을 대체시킨다는 거예요. 발표하는 순간 열정이 크면은 열정이 두려움을 대체시킨다는 거예요. 반대로 발표할 때 두려움이 크면은 두려움이 열정을 대체시킨다는 거예요. 발표하는 순간에 큰 감정이 뭐냐? 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되는 거죠. 두려움이 크냐, 열정이 크냐. 근데 두려움을 키우기 위해서는 원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면 돼요. 긴장하지 말아야지, 떨지 말아야지, 실수하지 말아야지 생각하면 두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자, 이런 주제 발표를 해야지, 이런 내용을 전달해야지, 사람들한테 이런 도움을 줘야지, 이런 변화를 일으켜야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열정이 커지는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원하지 않는 것은 두려움을 만들고 원하는 것은 열정을 만든다. 자, 원하지 않는 것은 두려움을 만들고 원하는 것은 열정을 만든다. 원하는 것에 집중하면 열정이 커진다. 이 열정이 두려움을 대체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되고 또 앉아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고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또 열정과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 세상에 말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언어 능력을 가진 사람보다는 뛰어난 언어 능력을 가진 사람보다는 열정이 강한 사람이에요. 잘 한번 볼게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제 구원을 받은 분이 구원을 받은 분, 이분은 성격이 내성적일 수도 있어요. 소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이 지하철에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이분이 성격이 적극적이니까 그런 이야기 할까요? 아니라니까요.
안에 신이 들어온 거야. 신 들린 거죠. 네. 저희 위에 누나가 그래. 누나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항상 누나 이야기를 할 때. 저희 누나는 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성격도 내성적이고. 근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어느 날 이제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교회에 폭 빠져버렸네. 우리 엄마 이야기로는 예수쟁이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그때 딱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한 시간 동안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우리 누나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말하게 하는 힘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자 예수입니다. 그 원하는 것에 워낙 집중이 되어 있는 거죠. 아, 내 동생을 교회 다니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엄마를 구원받게 해야 되는데, 아이 불쌍한 우리 엄마, 불쌍한 우리 동생. 그게 아니에요. 우리 누나가 볼 때는 동생이나 엄마 너무 불쌍한 눈이에요.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동생이나 엄마는 교회를 안 다니고 구원을 못 받았어. 이게 바로 열정입니다. 스피치도 그래요. 스피치도 이제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한 열정이 강한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발표 불안 이야기할 때는 저도 열정이 막 나오는데요. 아, 이렇게 간단한 거 우리 선생님이 좀 제대로 깨우쳐서 빨리 발표 불안이 해소되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도 우리 강준수 선생님 내가 오전에 치료 상담하면서 야, 이거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체성 차원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 또 현상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거죠. 그럼 이제 열정이 나와서 막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이 큰 열정은 두려움을 없앤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발표만 그런 게 아니라 인생도 삶에 대한 열정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삶에 대한 모든 시련, 고난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자, 평범한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 삶에서 힘든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시련,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어. 내 몸에 병이 안 생겼으면 좋겠어. 자, 뭐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정말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난 죽을 때까지 이걸 이뤄야 되는데,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하고 죽어야 되는데, 이걸 하고 죽어야 되는데, 이걸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가 많아. 해야 되는데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은 몸에 병도 안 생기고요. 뭐 시련, 고난, 고통 이런 거 뭐 별로 신경 안 써요. 자, 돌멩이 똑같이 넘어졌다고 생각해볼게요. 올라가야 될 산이 없는 사람. 산이 없는 사람이 돌멩이 부딪혀 넘어졌어. 그럼 무릎이 까져갖고 막 아파. 아이고 아파. 근데 올라야 될 산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산. 태백산이나 설악산이나 지리산이나. 산을 오르는 사람이 좀 넘어졌어요. 무릎이 까졌어. 이분은 아플까요? 틀어버리고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올라가야 될 산이 있는 사람은 돌멩이 넘어지는 거는 별로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돌멩이 걸려져서 넘어져 울지만 올라야 될 산이 있는 사람은 똑같이 돌멩이 넘어져도 울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은 원하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자,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말을 하는 사람은 긴장, 떨림 이런 건 전혀 신경 안 써버려요. 떨림이 뭐 어때 이거죠. 내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하고자 하는 명확한 이야기가 없는 사람은 계속 원하지 않는 것이 쓰는 거죠. 아, 긴장하면 안 되는데 또 내가 실수해서 남들한테 비난의 대상이 되면 안 될 텐데 위에 직장 상사 뭐라고 할 텐데 아, 어떻게 하면 내가 안 떨리지? 어떻게 하면 실수 안 하지? 어떻게 하면은 남들이 소리를 안 할 정도로 내가 좀 잘할 수 있을까 이거지. 이게 차이다. 집중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분명한 집중을 해라. 이번에 이완의 법칙입니다. 편안하면 두려움은 없어진다. 자, 편안한 패턴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편안한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서 다시 이제 발성법으로 들어가는데 2번으로 들어가는데요. 바로 이제 복식호흡법을 훈련을 해야 돼요. 복식호흡을 훈련해야 되고, 그리고 앞에 서서 편안하게 서 있는 연습을 해야 돼요. 말을 하나도 안 해도 괜찮아요. 자, 말이 잘 안 나오면 그냥 편안하게 서 있다가 편안해지면 들어가는 연습을 하면 돼요. 정말이에요. 보통 사람들 보면 앞에서 말하다 보면 떨리잖아요. 그럼 빨리 들어가고 싶죠. 아, 빨리 들어가야지 이렇게 들어가 버리잖아요. 떨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떨면서 들어가면 나중에 나오면 또 어떻게 될까요? 또 떨리는 거예요. 앞에 서면은 여기 사람이 안 보여요. 근데 이제 내가
떨리더라도 좀 마음을 안정시키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편안해지지. 마치 이런 원리야. 우리 호랑이랑 싸웠잖아. 호랑이랑 막 싸웠어. 이렇게 호랑이랑. 호랑이를 싸우고 있는데 어떤 포수가 호랑이를 총으로 쏴 죽인 거예요. 내가 막 싸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 힘으로 죽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총으로 쏴서 죽인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는 다시 또 호랑이를 만났어. 그러면 느낌이 어떨까요? 또 두렵겠지. 왜? 내가 호랑이를 내가 완전 이긴 게 아니니까. 자, 호랑이랑 싸우면서 그 불안한 상태에서 호랑이와의 싸움이 끝나버린 거 아니에요. 불안이 남아있는 상태로 호랑이와의 싸움이 끝났기 때문에 또 호랑이를 만나면은 불안해진다 이거. 근데 반대로 호랑이랑 막 싸웠어요. 막 그래서 기진맥진해질 때까지 막 싸워서 호랑이가 죽었어. 그러면서 와 편안해졌네. 그 상태에서 그 다음에 또 호랑이를 만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때요? 이 사람은 불안해요, 편안해요? 편안하지. 왜? 죽일 수 있으니까. 내가 편안한 상태에서 호랑이와 싸움이 끝났으니까. 발표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앞에서 막 발표를 하는데 막 떨려 가슴이 뛰고 막 머리가 하얘지고 그러면 막 들어가 버렸어. 그러면 또 오면 다음엔 어떻게 되죠? 그 후유증이 남아있단 말이야. 또 떨린다 이야기지. 근데 이제 막 떨렸어요. 막 그런데 숨도 차고. 그때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옆에서 숨고르기라고 좀 서 있으라 이 말이죠. 마음을 안정시키고 좀 편안한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죠. 아니면 제가 지금 많이 떨리니까 물 한 잔 먹고 물 한 잔 마시고 제가 말할게요. 물을 한 잔 마시는 거죠. 자, 제가 너무 불안하니까요. 여러분 저한테 질문 하나 해주실래요? 아무 질문이나. 뭐 고향이 어디냐 물어도 좋아요. 이렇게 막 질문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겨우 좀 안정이 됐네요. 이제 좀 편안하네요. 이때 이제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편안함을 가지고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놓을 때는 더 편안해진다 이 말이죠. 제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앞에 나와서 들어갈 때는 반드시 편안한 상태에서 들어가라. 이거 저는 여러분들한테 가르칩니다. 불안한 상태에 절대 들어가지 마라. 불안하면은 충분히 그 불안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든 이후에 들어가야 된다. 말 못해도 괜찮다. 말 못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신체의 상태가 중요하다. 신체가 편안하고 떨리는 상태로 들어가 버리면 또 떨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분리와 연합의 법칙. 체면 치료와 NLP 치료가 이제 드디어 나왔는데 이제 요거는 어떤 경우냐면은 바로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먹어 있었을 때 바이러스를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죠. 컴퓨터가 바이러스를 먹고 있는데 계속 우리가 컴퓨터 작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오작동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위에 걸 아무리 다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과거의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경우. 앞서 말씀드렸던 충격적인 실패 경험이나 어릴 때 부모의 큰 소리, 금지치 않은 말, 신체 체벌, 부부의 싸움, 이런 부적절한 가정 환경.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부적인 부모의 사랑. 너무 착한 아이로 키우거나 서리던 아이로 키웠을 때에 이런 세 가지에 해당되는 것은 여러분들 잠재의식에 각인되어 있는 트라우마의 경험이기 때문에 반드시 체면 치료를 하거나 NLP 치료를 해서 잠재의식 차원의 변화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체면은 뭐고 NLP는 뭐냐 이걸 이제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체면은 물론 TV에서 보는 이런 체면도 체면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임상체면을 이야기합니다. 임상체면은 그렇게 깊게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깊은 체면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약간 몰입되고 약간 편안한 상태에서 과거의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상태가 되면은 체면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제 우리 토요일 이제 체면 훈련도 같이 했지만요. 우리 서경희 선생님은 위원장님 저기 체면에 들어가 보니까 어떠셨어요? 편안했죠? 네. 우리 사무국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체면 감수성이 워낙 좀 뛰어나셨어요. 그래서 눈을 좀 못 뜨는 것도 있었고 손을 떼기 힘들고 뭐 이 신체 작동이 사실 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 사무국장님처럼 체면에 잘 반응하는 사람이 전체 한 15%고 중간쯤 반응하는 사람들이 한 50에 60%. 그리고 한 20, 30% 정도는 반응을 잘 안 해요. 이게 체면 감수성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치료를 한 데는 이 감수성이 그다지 중요하진 않아요. 저도 생각할 때 체면에 잘 걸려야만 치료도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체면에 잘 걸리건 안 걸리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체면의 깊이는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체면에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안증이라는 그 자체도 하나의 체면이고 우울증도 하나의 체면이고 내가 어떤 집착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체면입니다. 그래서 집착하고 있는 그 문제를 머리에 떠올리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체면에 들어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 어머니 얼굴을 떠올리는 것만 해도 눈물이 나거나 화가 날 수도 있죠. 자,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제 20년 전에 그 발표하는 장면 떠올리면 어때요? 좀 불안한 느낌이 있죠. 그 자체가 체면이라는 거죠. 불안한 느낌을 흘러내는 건 체면이죠. 체면은 나도 모르게 몰입하게 만드는 게 체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저마다 자기만의 체면에 빠져 있구나. 나는 나만의 체면에 빠져 있다. 진짜. 나는 나만의 체면에 빠져있다. 우리가 치료를 하는 거는 그 내담자에 빠져 있는 체면에 빠져들게 만들어서 그 체면에서 벗어나게 도와주는 거야. 나쁜 체면에서 벗어나게 도와주는 거야. NLP를 활용하면 더 효과적인 게 NLP는 체면을 긁지 않고도 그런 상태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NLP는 그 체면에 좋은 것을 다 통합을 했고 뭐 게슈탈트 치료 또 가족 치료 이런 좋은 걸 다 통합을 해서 체면 치료의 좋은 점, 게슈탈트의 좋은 점, 가족 치료의 좋은 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빠르게 치료를 하는 건데요. 발표 불안은 오히려 체면 치료보다는 NLP 치료가 더 효과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NLP 치료를 쓰면은 아주 빠르게 치료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프로그래밍을 설정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새롭게 뭐 자신감, 뭐 편안한 스피치, 열정, 뭐 미래에 긍정적인 뭐 강의를 잘하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모습 이런 데 NLP를 하려면 훨씬 더 효과적이죠. 뭐 모델링을 하는 것, 모델링. 오늘도 우리 이제 강 선생님은 실장님은 모델링 했잖아요. 잘하는 사람을 모델링해서 그 사람처럼 잘하고 있는 어떤 패턴을 내 잠재의식에 심는 것 이런 것도 이제 NLP의 큰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체면의 좋은 점과 NLP의 좋은 점을 제대로 활용을 해서 과거의 부정적인 트라우마는 지우고 새롭게 긍정적으로 말을 잘하는 패턴은 새롭게 설정을 하고 그러니까 지우고 설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체면 NLP는 우리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지우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깔아주는 것처럼 우리 잠재의식에도 부정적인 건 지우고 새로운 걸 깔아준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정말 이거는 초고속의 속도로 빠르게 좋아질 수가 있다. 이제 저의 장점은 바로 이제 이런 개인 치료를 병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 치료를 10회기를 제가 일단은 기본으로 해드립니다. 10회기를 해서 안 되는 사람 없어요. 제가 이번에 10회기 개인 치료를 도와주는데 치료가 안 됐다. 이거는 기적이죠. 10회기 안 하더라도 돼요. 어떤 사람은 3번, 4번 정도만 다 되는 경우도 많아요. 어쨌든 그런 게 이제 완전히 치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나 사랑의 법칙. 그 다음 단계로 해야 될 게 바로 나를 사랑하는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힘을 키우라. 그럼 나를 사랑하는 거하고 스피치는 무슨 관계가 있죠? 자, 말은 있잖아요. 말은 기술로 하는 게 아니라 말은 에너지로 하는 거예요. 탁월한 마음 상태에서 말을 해봐요. 그럼 말을 잘하죠. 최악의 마음 상태에서 말을 해봐요. 말을 못하겠죠? 자,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탁월한 마음 상태를 가지고 말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굉장히 큰 영향을 주더라고요. 자, 스피치라는 것도 한글의 나무라고 비교를 해본다면 나무가 잘 자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토양이죠. 토양이 기름진 토양이 되고 물과 그러면 충분히 쉽게 말해 주입이 돼가지고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되어 있다면 나무는 잘 자라겠죠.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나 사랑이라는 것, 즉 자존감, 자기를 사랑하는 힘도 바로 이제 내 내면의 토양을 기름지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나 사랑 통해서 자존감이 충분히 올라가 있다면 충분히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다면 앞에서 말하는 건 아주 쉽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를 사랑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또 자아 강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긍정문을 낭독하는 것, 자기 긍정 대화를 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체면 NLP 시각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것, 자, 그리고 우리가 감사 일기를 쓰는 것, 뭐 이런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보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그래밍의 법칙입니다. 모든 기술의 어머니는 반복이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몸이 기억할 때까지 반복해야 된다. 자, 몸이 기억할 때까지 반복하자. 그래서 선생님은 아까 제가 이제 21번을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개인 치료와 집단 훈련 2번씩 하면 최소 10번은 와라. 그렇게 하면 이제 프로그래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프로그래밍과
신체의 프로그래밍이 같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프로그래밍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죠. 프로그래밍이 되면은 이제 3살부터 8살까지 가는 것처럼 영구적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근데 프로그래밍이 되기 이전에 멈춰버리면은 고무줄처럼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완전히 내 잠재의식 속에 새로운 패턴이 만들어지고 내 몸이 완전히 새로운 패턴을 기억할 때까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21의 집중 반복이라는 겁니다. 21의 집중 반복. 그걸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발표 불안 극복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어때요? 자, 이해가 좀 잘 되셨습니까? 우리 강 선생님은 두 번째 듣죠. 두 번째 듣는 게 좀 더 새롭겠네. 어쨌든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자,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